신영복의 담론. 예순 노인에서부터 20대 젊은이에 이르는 20여 명의 식구가 한 방에서 숨길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이 바짝 몸 비비며 살아가는 징역살이는 사회와 역사를 배우는 훌륭한 교실이 됩니다. 바깥 사회와는 달리 일체의 도덕적 포장이나 의상을 훨훨 벗어버리고 이로움, 해로움, 좋음, 나쁨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그야말로 인간학의 교실이 됩니다. 알몸은 가장 정직한 모습이며 정직한 모습은 공부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당신의 20년 20일 감옥 시절을 나의 대학 시절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공간은 선생님의 대학 시절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팟캐스트 신영복의 담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시를 읽자고 했습니다. 이태백, 두보, 워즈워스의 시를 읽고 외워서 그 시를 쓴 사람들의 머릿속 세계를 공짜로 가져오자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 인식의 지도를 확장하자고 했습니다. 세계를 인식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비극미, 비극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이 바로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비극은 아름답다? 맞는 말일까요? 한자로 미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제 이름 미화. 아름다울 미, 꽃화. 아름다운 꽃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아름다움을 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암.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참 어렵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계를 그리고 우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생각이 나네요. 아름다움은 암이고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모름다움이다.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암 그렇고 말고 할 때 암 이게 아니고요. 리을 미음 받침이 들어간 암입니다. 요거 좀 길게 하니까 발음이 되는 것 같네요. 리을 미음 받침이 들어간 암. I understand.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와카리마스. 일본에서.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스. 나 그거 알아. 이럴 때 암이죠.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어쩌면 아직 모름다움입니다. 모름다움. 하지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테죠? 오늘은 강의에 앞서 교재를 좀 읽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한 사람이 교재를 낭독하고 또 전체가 낭독 소리를 조용히 함께 듣고 있는 교실 풍경이 공감 공간의 절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이 강의를 함께 듣는 여러분과 저는 뜨거운 공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재 낭독 뒤에 이어지는 선생님의 강의도 뜨겁게 들어주십시오. 겨울 새벽의 기상나팔.
기상 30분 전이 되면 나는 옆에서 곤히 잠든 친구를 깨워줍니다. 부드러운 손찌검으로 조용히 깨워줍니다. 그는 새벽마다 기상나팔을 불러나가는 교도소의 나팔수입니다. 옷을 챙겨 입고 양말을 신고 모자를 쓴 다음 한 손으로는 마우스피스를 손바닥에 온기로 데우면서 다른 손으로는 나팔과 책 한 권 받쳐들고 방을 나갑니다. 몇 개의 외등으로 군데군데 어둠이 탈색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회당 계단을 꺾어 올라 높다란 2층 창 앞에 서서 나팔을 붑니다. 가슴에 맺힌 한숨 가누어 별빛 얼어붙은 새벽 하늘에 뿜어냅니다. 성씨 다른 아버지께 엽서를 띄우는 엄마 불쌍해서 돈 벌어야겠다는 농돌이, 공돌이, 이제는 25 징돌이. 얼어붙은 새벽 하늘을 가르고 고달픈 재소자들의 꿈을 찢고 또 하루의 징역을 외치는 겨울 새벽의 기상나팔은 강철로 된 소리입니다. 교도소의 문화가 침묵의 문화라면 교도소의 예술은 비극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끝동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이냐며 삶 그 전체를 질문하는 비극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비극 속에서 나 역시 한 사람의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비극미였습니다. 비극을 미로 인식하는 소위 비극미라는 조어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문화에는 비극미를 기리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한매, 황국, 송서를 기리는 전통이 그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문화 전통에 비극미는 확고한 예술적 성취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비극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보다 그 정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가해지는 중압을 어느 누구에도 전가하지 못하고 몸소 짐질 수밖에 없는 정직함.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비극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비극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보다 그 정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가해지는 중압을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못하고 몸소 짐질 수밖에 없는 정직함.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비극은 남의 것을 대신 체험할 수 없는 1인칭의 고독한 서사입니다. 당사자의 정직함을 뼈대로 삼고 있는 비극의 구조 자체가 바로 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극이 곧 각성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얇은 옷이 겨울 추위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듯이 비극이야말로 1인칭의 혹독한 체험을 바탕에 깔고 사무치도록 엄정한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지만 미가 곧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은 모름다움의 반어인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비극미는 이처럼 미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어쩌면 최고의 예술적 경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란 실상 면면한 세월의 똑같은 한 토막이라 하여 1월을 13월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새로움이 완성된 형태로 우리 앞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이미 새로움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모든 새로움은 그에 임하는 우리의 심기가 새롭고 그 속에 새로운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주어지는 새로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 기상 나팔을 부는 나팔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방에 같이 생활했어요. 대개는 그 나팔수를 기상 30분 전쯤에 복도에 근무하는 야간 교도관이 깨워요. 근데 야간 교도관이 아주 무례해요. 재소자는 안정 없이 발로 문을 꽉꽉 차고 야 나팔 일어나 다른 사람 깨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예 초저녁에 그 담당자한테 절대로 발로 차지 말라고 내가 깨운다고. 그래서 제가 깨워요. 저는 기상 1시간 전에 일어나거든요. 1시간 전에 조용히 일어나서 뭐 잠자리가 복잡하니까 이 표현으로 하면 무 뽑듯이 싹 몸을 뽑아가지고 딱 그거 그 벽에 병 기대면 정신이 싹 깨요. 아주 그 1시간이 굉장히 나로서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이 글도 아마 그때 내가 구상을 하고 이 원고도 그때 머릿속으로 썼지 않았을까. 아주 싸늘하게 창벽이 등을 이렇게 싸늘하게 시키면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용히 한 30분 딱 개를 깨워서 일어나는 그 친구도 사실은 뭐 전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냥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개인을 주목한다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지금 텔레비전에서 누가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심히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잘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세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을 중심에 놓으면 주인공의 자리에 놓으면 누구든지 아주 빛나요. 영화 주인공하고 엑스트라의 결정적인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엑스트라와 주인공의 차이. 뭐 유명한 뭐 미남 미녀 배우고 아니고 차이 아니에요. 나는 엑스트라와 주인공의 결정적인 차이가 주인공은 죽을 때 말을 많이 하고 죽어요. 근데 엑스트라는 그냥 꼴깍 죽어요. 주인공은 뭐 하여튼 친구도 있고 뭐 하여튼 사랑하는 애인도 있고 뭐 가족도 다 있는데 엑스트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 그래서 누구든지 딱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면 굉장한 예술적인 그런 주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많이 본 장발장만 하더라도 그게 빅토르 유고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엄청난 각광받는 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이제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 풀 히스토리를 가능하면 다 듣기도 하고. 이 친구만 하더라도 어려서 아버지 죽고 엄마가 이제 제가 해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 동생은 그 제가 한 그 아버지 밑에서 있어요. 근데 얘는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객지전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또 뭐 사회에서도 무슨 뭐 여기저기 다니다 나팔은 또 어떻게 배워가지고 나팔수를 하고 뭐 그런 아주 뭐 그 당시에 어려웠던 젊은 청년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그런 사람들 평소에는 전혀 눈에 안 띄지만 주목하면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만한 사연의 그런 이제 그 수많은 사연의 인사들인데, 그 사람들 보면서 교도소의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극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해요. 예술이란 건 사실은 예술과 철학은 약간의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사물이나 인간, 어떤 사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줘요. 아주 하찮은 것도 아주 멋진 예술품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림 뭐 아주 대단한 미술가들이 그리는 모습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걸 딱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비극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지 비극에 대한 어느 문화, 어느 나라의 전통에서도 비극미라는 확실한 그런 미적인 그런 장르가 있어요. 왜 미가 되냐? 그래서 도대체 미가 뭐냐? 그래서 미를 제가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아름다움. 예술은 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고 이건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글자 그대로 알미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한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름다움이 아름다움의 반대. 제가 뭐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어떤 각성, 아름다움이란 이 각성이다. 각성.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예술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극미 여기 있었지만 추운 겨울에 일찍 꽃 피우는 매화를 사람들이 기리는 이유도 그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워내는 어떤 그 강인한 어떤 것, 뭐 이런 것들, 그 비극미라는 그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것을 알미라고 한다면 비극이 갖는 그런 미적인 구조는 확실하다. 이 알미 아니라고 부르고 아름다움은 한아름에서 나왔다. 한아름. 그래도 마찬가지가 자기가 껴안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안다는 것은 껴안는 것이다. 그 뭐 마찬가지가 알미나 아름 그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바로 비극이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 며칠 전에 우리 학교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괴롭대요. 뭔가 자기 사귀던 여자친구가 떠나갔대요. 정말 너무 괴롭다면서 내가 뭐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너 굉장한 공부하는구나 지금. 그래서 에바 캐시디가 뭐라 그랬냐면 Time is a healer라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찾아서 한번 노래 들어봐라. 그래서 왜냐 에바 캐시디도 굉장히 비극적인 가수예요.
생전에 전혀 각광 못 받고 암으로 33살에 죽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 보면 가사도 참 멋있어요. 비극이 모든 창문을 닫는 비극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멋진. 그래서 저는 그 비극, 수많은 그 비극의 주인공들 속에서 나 자신도 물론 행복한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이 비극이 갖는 미적인 구조를 사실은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산다는 게 뭐냐? 산. 궁극적으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왜 사는가? 부질없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은 뭔가를 모르는 걸 많이 깨달아가는, 각성해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삶 자체가 각성이고 우리가 그냥 공부고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 표정을 잘 관찰해요. 표정. 그 사람의 표정이 뭔가를 깨닫고 있는 건지, 마냥 기쁜 줄만 알고 무슨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조형매만 신경 쓰는 얼굴이, 이걸 유심히 봐요. 얼이란 말이죠. 이게 아마 깨달음하고 관련이 있고, 이 얼이 얼굴이잖아요. 얼굴.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는 얼굴. 얼굴이 이게 얼굴에서 나온 건 그 시간 배웠죠. 얼굴. 얼굴에서 얼굴이 나왔다. 얼굴에 옛말에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정신의 모습. 그 사람의 정신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얼을 봅니다. 얼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굉장히 감동한 얼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지 모르는데, 전 이 검찰청에 이렇게 사회 전형 인사들이 많이 출두하잖아요. 출두하면 거기 왜 기자들이 사진 찍는 그 포토 포인트인가 있잖아요. 거기 잠깐 서서 자기 태연하게 얘기도 하고 암만 안 하기도 하고 썩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얼굴들을 보는데, 나는 그 부분에 딴 사람보다는 아마 내가 많이 느낄 거예요. 굉장히 태연한 척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 굉장히 이렇게 비굴한 면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얼굴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내가 얘기해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신창원이 있어요. 신창원 얼굴 기억 못하죠? 프레시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잡히면 안 하는데 거기 딱 보니까 아주 철학적이에요. 얼굴이 하나도 비굴하지 않고, 딱 어떤 이야기를 그 얼굴에 하냐 그러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참 힘든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탈옥했다가 다시 그 사람 죽이거나 강도도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지금 수많은 기자들의 프레시 앞에서 서 있지만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를 잘 안다는 얼굴이에요. 하나도 비굴하거나 이렇게 뭔가 꾸밈새 전혀 없어요. 감동이었어요. 나는 사실은. 언젠가 자료화면 나오면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다른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들하고 확 구별이 돼요. 내가 몇 사람한테 그때도 물어봤어. 신창원 얼굴 기억하나? 그러니까 다들 잘 몰라. 얼굴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쫄티는 알더라고. 쫄티 얘기하는 사람은 몇 사람. 경제친구예요. 산다는 게 뭐냐 결국은 그런 뭔가 깨닫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비극미를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아마 감옥 이야기 할 텐데, 감옥 얘기에서 물론 내가 이제 겪은 거기 때문에 내 얘기가 중심이 되지만은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옥을 대학 시절이라 그런 거 잘 아시죠? 대학 시절, 나의 대학 시절. 감옥이란 게 비극적인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비극적인 공간이고, 거기는 환상을 갖지 않는 냉정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있는 게 곧 대학이잖아요. 공부. 그래서 대학. 왜 대학이라 그러냐? 뭐 시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첫째, 사회에 대한 그때까지는 전혀 내가 몰랐던 사회의 어떤 저변이라 그럴까, 사회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사회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같이 있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만남도 굉장히 밀착된 만남 같잖아요. 그 사람의 풀 히스토리를 다 듣는, 잠꼬대까지 듣는 그런 만남이니까 인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의 사회학이다. 그래서 사회학. 처음에 사회학을 중국에서도 번역할 때 군학이라고 그랬죠. 군. 무리 군자, 군학. 많은 사람들에 관한 학문이 사회학이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나의 사회학이다. 책을 통해서 교실에서만 자기 생각을 키워왔던 나로서는 엄청난 대학을 깨닫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들 속에서 깨닫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 자리에 놓고 보면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사회 역사가 엄청나요. 그걸 이제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예술가잖아요. 한 사람, 특히 그 비극적인 삶 속에. 장발장도 비극의 주인공 아니에요, 사실. 아주 비극적인 사람이죠. 뭐 엄청난 고생, 19년간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간 지역살이하고 널 쫓기고, 또 노트르담 고추의 그 집시 처녀 얼마나 비참해요. 그 에스메랄다를 통해서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그 사회를 다 담아내요. 신부들, 뭐 거기 있는 뭐 마약 중독자, 그다음에 그 과지모드라는 거의 버려진 거의 불우한 사람들 이런 통해서 그냥 그 사회 역사를 다 담아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사회학이다. 첫 번째 문학, 사회학 교실이었다. 두 번째는 역사학의 교실이었다. 그렇게 역사학이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읽으면 그냥 역사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역사적 상황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 전혀 달라요. 제가 68년에 구속됐으니까 비교적 그 당시는 한국 전쟁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에 비해서 한국 전쟁 때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전후에 그게 뭐 좌익 사범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전쟁 때 북으로 후퇴 못하고 지리산에 들어갔던 그걸 신빨지라 그래요. 해방 직후에 공산당 불포가 되면서 태백산이나 지리산에 들어간 사람을 구빨지라 그러고, 신빨지, 구빨지 다 있었어요. 노인들이. 정순덕이라고 지리산에 최고로 잡힌 여자
북에서는 지리산의 여장부라고 해서 아주 굉장한 영화의 주인공도 같이 있었어요. 목발 다리 하나 잘렸어요. 총상 입었지만 안 잘라도 된다를 잘랐다고 그러면서 교회당 우리 집회할 동안 목발죽을 딱 올려가지고 뭐 엄청난 사람들 같이 파티산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이제 보니까 아주 똑똑한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주 똑똑하다고 또 감옥에 들어가면 똑똑하다는 소문이 막 과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냥 붙잡고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뭐 지리산 이야기 엄청 많이 알아요. 직접 그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역사책에서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른 역사학을 공부하게 돼요. 사실은 역사학의 생명이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없는 역사는 빈 자루다. 세우지 못한다. 뭐 그런 것으로 빈 자루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사람이란 것도 그걸 지금 같은 무슨 뭐 소설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사실은 개인화된 게 아니라 역사화되고 사회화된 개인이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서 역사가 채워질 때 역사가 이제 안되다게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왜 대학이냐? 그러면 인간학이다. 인간학의 교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감옥 아니래도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깨달음을 수시로 아마 가질 거요. 오늘 개인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데 대한 깨달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 만 기자가 한 사람 출소하면 우리 이제 징역 한 10년, 20년 살은 노인들이 쫙 이렇게 벽 기대가지고 나가네 와서 인사하면 보내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제 되게 예측해요. 쟤는 1년 안에 들어온다. 쟤는 얼마 만에 들어온다. 다 예측을 해요. 근데 내가 매번 틀리는 거예요. 나는 쟤는 안 들어온다. 또는 적어도 한 2, 3년 후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노인들이 맞고 제가 틀려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만 봐요. 사람이 감옥에서 같이 지내보면 경우도 다르고 사람이 아주 양심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들어온다. 그런데 노인들은 그 사람이 살아갈 처지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분리된 어떤 개인으로 절대 보는 법이 없어요. 제 뭐 집도 설도 없는 대로 가는데 객지가 않은데 뭐 나가서 좀 이따 들어온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차츰 제가 알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처지가 달라지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제가 대전교도소에서만 만 15년 있었어요. 대전교도소에만. 한 교도소에. 그러니까 이제 만기자들이 나가면 이제 인사를 해요. 이제 내일 만기방에 들어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가고 또 들어오면 또 봐요. 얼마 있다 오면 또 만기되면 우린 무기징역이니까 또 만기되면 나가고 교도소 주인같이 수많은 사람들 맞고 보내고 하는데 15년간 한 사람하고 가장 많은 만기 인사를 나눈 케이스가 몇 번일 것 같아요. 15년간 7번. 자기도 민망했던 것 같아요. 5번째인가 6번째 와서 이제 만기돼서 갑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신정은 왜 만기인사 하면 나랑 나이도 비슷해요. 만기인사 하면 나가서 참답게 살아라. 마음 잡고 참답게 살아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 그 사실은 제가 언제부턴가 안 해요. 못 하겠더라고요. 나라도 저 사람 같이 정가만 줄줄이 달고 집도 절도 없이 나가면 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마음 잡으라는데 이게 되겠냐고. 자리라도 잡아야지 마음 잡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늘 하는 얘기가 이번에 나가면 좀 잘해봐라. 그 사람과 처지를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인간학의 일정한 이제 제가 발전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아마 굉장히 많이 한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이 교도소에서도 서로 부대끼면서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아주 굉장히 아주 정확한 평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사람이 사실은 좀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구나 한 사람 들어오면 이 사람이 괜히 들으면 그냥 거짓말인 줄 아는 걸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짓거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아예 처음 들어오면 막 질문 공세를 해요. 처음에 나는 그냥 냅두지. 자기가 사회에서 잘 나갔다 그러면 그냥 그 강남에서 잘 나간 걸로 그냥 내두면 오죽하면 그 얘기 하겠냐고 그냥 놔두자고 그러고 싶은데 안 해요. 기어이 물어서 뭐 어디서 놀았다 그러면 그 동네 뭐 맥주집 이름이 뭐야? 그럼 또 뭐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미장원 이름이 뭐야? 뭐 하나씩 다 물어서 막 그게 아니란 걸 기어이 밝혀내요. 심지어는 옆방에다가 누구 나오라고 해서 물어봐서 나보고도 한번 선생님 창문과로 좀 나오세요. 그러고 나가니까 한양대학교에 무슨 지하철 학과가 있냐고 없을 걸. 그러니까 그 방에서 그거 봐 이 새끼야 뭐 누가 나와 들어와서 지하철 무슨 그게 운전기사 했다고 누가 했나 봐요. 학교는 한양대 지하철 학과 나왔어요. 근데 거짓말이란 게 사실 오래 안 가요. 도시에서는 오래 가요. 그러나 그 밀폐된 교도소 보는 공간에서는 진짜 거짓말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하면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일단 지가 기억해야 돼요. 이 거짓말을 누가 들었는지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그 사람들한테 또 자기가 했던 거짓말과 모순되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번져가니까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하철 학교가 있냐 없냐 뭐 옆에 있는 뭐 미장원 이름이 뭐냐 해서 결국 걔를 까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와서 우리끼리 뭘 그렇게 잘난 척하냐, 진정성으로 우리 살자, 그런 대단히 인간적인 요구예요. 그래서 나도 한 7, 8년 후부터는 계속 질문했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는 그러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막 한술 듣고 막 그래요. 그런 점들 아주 상당히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대단히 도시의 그런 어떤 그냥 이 표피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보다 훨씬 다른 인간학이 그 속에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깨달은 나의 대학이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느끼고, 한마디로 비극적인 공간이고, 그 비극적 공간, 사회에 수많은 비극의 임자들이 모여있는 공장. 그래서 어떤 집단, 어떤 공간보다도 치열한 각성, 아주 냉철한 각성이 가능한 깨달음, 대학인 이유. 그래서 제가 변방이 창조 공간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변방을 찾아서란 책도 책 제목도 붙였잖아요. 그 변방이란 게 변방이 갖는 바로 그런 점, 뭔가 기존의 틀 속에 갇히지 않은 대단히 창조적인 자유로운 그런 공간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알렌 바디우도 make difference, 자기를 becoming minority의 서라. 그리고 사이드 경우도 추방, 지식인은 자기를 부단히 추방하는 것이다. 추방이 해방이다. 추방이 이퀄
해방이라는 거다. 해방.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비극미라는 것이 비극미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것들은 그런 아주 통절한 각성의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행복한 연락이 있는 그런 어떤 중심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비극미는 깨달음이고 진정한 어떤 공부의 장이고 내 경우에는 대학이었다. 대학 시절이었다. 대학 시절이란 적어도 고리기 나의 대학에서 이제 제가 나왔다는 것도 뭐 제가 자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극이란 게 그런 내면적인 걸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 예, 여러분. 신영복 선생님과 공감하시면서 선생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신영복 선생님과 한방에서 동고동락한 이 나팔수는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자신의 인생에서는 제가 한 어머니, 동생을 두고 집을 뛰쳐나온 비극의 주인공이죠.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의 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작은 정말 이름 없는 들판의 들꽃들 여러분 이렇게 무심히 들여다본 적 있으시죠? 작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팔수가 그저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인 재소자 뭐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바라본 우리 신영복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안다는 게 과연 뭔지, 아름답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다고, 아름답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공감교실 신영복의 담론 제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김미화였습니다.